최근 유엔본부 회의장이 단 한마디로 얼어붙었습니다. 200억 달러, 그것도 각국이 현금으로 들고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미국도, 중국도, 심지어 석유의 제왕 사우디까지 우리는 유전 독점권을 한국에 주겠습니다. 아프리카 베냉의 이 한 문장에 전 세계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돈도 기술도 부족한 나라 한국이 어떻게 이 유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믿기 힘든 반전의 시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요하네스 클라인입니다. 독일에서 왔어요. 저는 늘 코 위로 흘러내리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검은색 계산기는 항상 들고 다니죠. 숫자는 제게 명확한 의미였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업무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에너지 프로젝트를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유전, 가스관, 발전소를 살펴보고 숫자가 가득한 보고서를 작성했죠. 상사는 항상 제가 문제를 미리 찾아내는데 뛰어나다고 말하곤 했어요. 1994년 아프리카의 베냉이라는 곳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막 전쟁이 끝났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여러분 동네에 끔찍한 폭풍이 지나간 모습을 100배로 확대해보세요. 그게 바로 베냉이었습니다. 비행기 여행은 끝없이 길었어요. 좌석에 앉아 베냉의 에너지 상황에 관한 두꺼운 폴더들을 읽었습니다. 숫자들은 참담했어요. 정말 형편없었죠. 전기도 없고 깨끗한 물도 없고 제대로 된 도로도 없었거든요. 고개를 저으며 안경을 다시 올렸습니다. 힘든 출장이 될 것 같더군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열기가 오븐 문을 여는 것처럼 저를 덮쳤어요. 공기가 너무 습하고 무거워서 안경이 즉시 김이 서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에서 먼지와 연기 냄새가 났죠. 독일 구호팀이 먼지투성이 흰색 트럭으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거리를 지나면서 신발도 신지 않은 아이들이 고장난 자동차 옆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성들은 머리에 무거운 물통을 이고 다녔어요. 나이 든 남성들은 그늘에 앉아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거인의 주먹에 맞은 것 같은 학교를 지나쳤어요. 지붕 절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유리도 없었죠. 하지만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래하고 웃고 있더군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망가진 학교 옆에 큰 흰색 천막이 있었어요. 주변의 다른 것들에 비해 깨끗하고 새로워 보였습니다. 옆면에 작은 표지판이 그려져 있었는데 낯선 글자라 읽을 수 없었어요. 트럭이 멈추자 저는 내렸습니다. 천막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사람들이 의료용품과 도구들을 들고 들락날락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검은 머리에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온통 먼지투성이인 곳에서도 어떻게든 깨끗했어요. 마치 함께 일하는 부지런한 개미들처럼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독일 구호 요원 중 한 명이 제가 쳐다보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한국인이에요라고 간단히 말했죠. 한국.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안경을 올렸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알았죠. 하지만 한국. 정확히 한국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외딴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깨끗한 물을 위한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천막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고치고 있었어요. 천막 안에서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었죠. 더위나 먼지에 대해 불평 한마디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프리카에 원조를 보내는 모든 나라는 그 대가로 무언가를 원합니다. 석유 채굴권, 광업 허가, 무역 협정 같은 것들 말이에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원하죠. 한국은 베냉에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그날 밤 폴더들을 뒤져가며 단서를 찾아봤습니다. 베냉에는 제가 아는 한가치 있는 자원이 없었어요. 주요 무역로도 없었죠. 전략적 군사적 중요성도 없었습니다. 먼 나라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한국 사람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미국 팀처럼 화려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프랑스 팀처럼 큰 예산도 없었죠. 그저 단순한 도구와 강인한 손, 그리고 인내심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제가 잘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제 업무였으니까요. 아프리카의 한국인들,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 수수께끼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음 날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평선에서 주황빛으로만 어렴풋이 보였는데도 벌써 더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입고 노트를 챙겼어요. 오늘은 한국 구호팀의 수수께끼를 풀어보겠다고 다짐했죠. 흰색 의료 천막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래땅에서 신발이 바스락거렸어요. 한국팀은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전부터 일을 시작했나 봐요. 한 남성이 천막 지붕의 태양광 패널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두 여성이 나무 테이블 위에서 의료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조용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앙상한 나무 아래 그늘진 곳을 찾아 노트를 펼쳤어요. 페이지 가운데에 줄을 그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이 얻는 것이라고 썼어요. 다른 쪽에는 한국이 주는 것이라고 썼죠. 두 번째 칸은 쉽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 의료 서비스, 태양 전력, 교육용품. 첫 번째 칸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오전 8시쯤 사람들이 천막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온 어머니들, 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노인들, 놀다가 생긴 상처와 긁힌 자국이 있는 아이들이 왔어요. 한국 의료팀은 각자를 부드러운 미소와 조심스러운 손길로 맞이했습니다. 그때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장면을 봤어요. 한 소년이 천막을 향해 절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0살 정도 아니면 11살 정도로 보였어요. 왼쪽 다리가 더러운 천으로 감겨 있었고 천 사이로 검은 얼룩이 비쳐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소년은 천막 밖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용감해지려고 무척 애쓰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같은 또래 아이들은 근처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는데 이 소년은 그저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한국인 의사가 천막에서 나왔습니다. 철퇴 안경을 쓴 중년 남성으로 친절한 눈을 하고 있었어요.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서툰 프랑스어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트에 뭔가 쓰는 척하며 천막 입구 가까이로 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소년의 다리에서 더러운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아래에는 골마 보이는 흉한 상처가 있었어요. 소년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부드럽게 소독약으로 상처를 닦아냈어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도 쏘는 냄새 때문에 눈이 맵더군요. 다음에 의사는 새 약을 바르고 깨끗한 흰 붕대로 다리를 감았습니다. 고통이 줄어들자 소년의 어깨가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의료키트 옆 작은 가방에 손을 넣었어요.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보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꺼냈습니다. 바로 초콜릿 파이였어요. 반짝이는 종이에 쌓인 전 세계 어디서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 말이에요. 의사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소년에게 초콜릿 파이를 건넸습니다. 소년의 눈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커졌어요. 어두운 방에서 전등을 켜는 것처럼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평생 그렇게 달콤한 걸 맛본 적이 없을 거예요. 소년은 예쁜 포장지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초콜릿 파이를 풀었습니다. 작은 한 입을 먹고 또 한 입을 먹으며 모든 조각을 음미했어요. 입술에 초콜릿 부스러기가 묻었고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단순한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제 가슴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뭉클한 느낌이었습니다. 일하면서 많은 원조 프로그램을 봤어요. 정부들이 큰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쓰는 것도 지켜봤죠. 하지만 진정한 친절과 함께 건네진 초콜릿 파이 하나만큼 강력한 것은 본 적이 없었어요. 의사가 부드러운 프랑스어로 소년에게 뭔가 더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종이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씨체가 정성스럽고 깔끔했습니다. 다 쓰고 나서 편지를 접어 초콜릿 파이 포장지와 함께 소년에게 주었어요. 소년은 천막에서 절뚝거리며 나왔지만 이제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금으로 만든 것처럼 소중히 들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어 초콜릿으로 범벅된 그의 행복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날 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앉아 노트를 바라봤어요. 한국이 얻는 것 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빈칸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무언가를 돌려받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더군요. 그 깨달음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어느새 아프리카의 그 뜨거운 날로부터 30년이 지났어요. 두꺼운 안경은 이제 더 도수가 높은 렌즈로 바뀌었습니다. 검은 머리 가장자리는 회색으로 변했어요. 검은 계산기는 세련된 컴퓨터 태블릿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숫자를 무엇보다 사랑했죠. 유럽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자격증과 상장들이 빼곡했어요. 정부 지도자들이 석유 거래나 발전소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때면 저에게 전화를 걸었죠. 펜 한 번의 서명으로 수십억 달러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돈이 말을 하는 세상에서 저는 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어요. 2024년 3월 중요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유엔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에너지 포럼을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독일. 에너지 업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이 특별한 회의의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온 흥미진진한 소식이었어요. 베냉이 사하라 사막 지하에서 거대한 석유 매장량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석유 가치를 수천억 달러로 추정했어요. 모든 나라가 이 보물의 일부를 원했죠. 최고의 정장과 가장 중요한 서류 가방들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10년 만에 가장 큰 에너지 거래가 될 터였어요. 여러 나라의 제안서를 연구하는데 몇 주를 보냈습니다. 숫자들이 엄청났어요. 어떤 회사들은 5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도시 전체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경쟁이 치열했죠. 제네바의 회의장은 웅장했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얼어붙은 불꽃놀이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높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반사했습니다. 원형 테이블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각각이 다른 나라를 대표했어요. 전 세계의 국기들이 벽을 따라 화려한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독일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팀은 비싼 정장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중국 대표단은 인상적인 투자 숫자들을 보여주는 태블릿과 차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들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는데 아마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 팀은 진지하고 자신만만해 보였죠. 모든 사람이 이것이 단순한 수학으로 귀결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제안하는 쪽이 석유 채굴권을 얻을 테니까요.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었죠. 그때 제 마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회의실 뒤쪽 작은 테이블에 예상하지 못했던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단순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평범한 폴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서류 가방도 없고 고문단도 없고 부와 권력의 인상적인 과시도 없었어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먼지투성이 의료 천막의 기억들이 마음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다친 다리를 가진 소년, 초콜릿 파이, 램프 불빛 아래서 편지를 쓰던 친절한 의사.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은 이 회의실의 거인들에 비하면 작은 나라였어요.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제안과 경쟁할 수 있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저으며 안경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진지한 돈의 문제였어요. 아이들에게 초콜릿 파이를 나눠주는 일이 아니었죠. 회의가 공식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각 나라는 30분씩 제안을 설명할 시간을 받았어요. 미국이 먼저 나서서 엄청난 투자 숫자들이 담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뒤따라 새로운 고속도로와 공항 계획을 발표했어요. 러시아는 첨단 시추 기술을 약속했죠. 각 발표가 이전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수천 개의 일자리, 현대적 인프라. 제안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3명의 대표가 차분히 일어났어요. 화려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도 없고 극적인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저 간단한 차트와 조용한 목소리뿐이었어요. 그들은 이익 대신 파트너십에 대해 말했습니다. 현지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유정과 함께 병원과 학교를 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투자 금액은 다른 모든 나라보다 훨씬 적었어요. 거의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큰 비즈니스였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초콜릿 파이는 수십억 달러 거래로 가득한 회의실에서 설 자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왔습니다. 베냉의 에너지 장관 마르셀 키토가 회의실 앞 마이크 앞으로 나섰어요.
40대의 키 크고 위험 있는 남성으로 지적인 눈과 신중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각 나라 대표단을 직접 바라봤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멈췄어요. 모든 사람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재편할 결정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한 말로 인해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마르셀 키토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장을 음악처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웅장한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고 그의 결정을 듣기 위해 기다렸어요. 머리 위 수정 샹들리에도 완전히 정지한 듯 했습니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갈색 액체가 흰 돌 위로 작은 강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엉망진창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이크 앞에 남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에서 뭔가 제 가슴을 조이고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르셀이 한국 대표단을 직접 바라봤어요.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짓는 그런 미소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을 만났을 때 짓는 따뜻한 미소였죠. 그리고 마르셀이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다친 한 소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소년은 다리에 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어느 뜨거운 아침 절뚝거리며 흰색 의료 천막으로 갔었어요. 그 천막에서 부드러운 손과 친절한 눈을 가진 한국인 의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마르셀이 이런 말들을 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 사진들이 번개처럼 스쳐갔어요. 발 아래 먼지투성이 땅, 바람에 펄럭이는 흰 천막, 볼에 눈물이 흐르는 소년, 초콜릿 파이를 둘러싼 반짝이는 포장지, 정성스러운 글씨로 편지를 쓰던 의사. 이야기 속 그 소년이 바로 마르셀 자신이었습니다. 제 손이 폭풍 속 나뭇잎처럼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테이블 아래로 숨겨야 했습니다. 이 모든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중요한 에너지 장관이 30년 전 제가 지켜봤던 바로 그 아이였어요. 입술에 초콜릿을 묻히고 웃던 바로 그 소년이었죠. 마르셀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인 의사는 다친 다리를 고치는 것 이상을 해줬다고 했어요. 약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줬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준 거예요. 친절과 우정에 관한 편지를 써줬고 작은 소년의 마음에 신뢰라는 작은 씨앗을 심어줬답니다. 그 씨앗이 30년 동안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비싼 정장을 입은 미국인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더군요. 마르셀의 말을 중단시키고 돈과 비즈니스 거래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마르셀이 차분히 그를 바라보자 그 남자는 다시 앉았습니다. 마르셀의 조용한 목소리에는 모든 사람을 듣게 만드는 뭔가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마르셀이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오래된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수천 번 접었다 폈다 한 것처럼 부드럽고 낡아 보였어요. 멀리 앉아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였어요. 30년 전 한국인 의사가 램프 불빛 아래서 썼던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마르셀이 회의실 전체에 편지의 일부를 소리내어 읽었어요. 편지는 나라들 간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해 말했어요. 자라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도 친절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마르셀은 이 편지를 30년 동안 귀중한 보물처럼 간직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마르셀이 한국의 제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금전적 제한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적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유 판매 수익의 절반을 배냉이 더 강해지도록 돕는데 다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지을 거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나을 수 있는 병원을 지을 거였어요. 배냉의 젊은이들을 의사, 엔지니어, 교사로 훈련시킬 거였습니다. 매년 배냉 학생 100명이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였죠. 이것은 땅에서 석유를 빼내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더 밝은 미래에 손을 뻗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 온 남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보라색이 되었어요. 비즈니스 규칙과 이익 숫자에 대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물컵이 튀어오를 정도로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미국 팀은 화난 목소리로 서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은 모든 소음과 분노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좌절한 표정을 한 모든 얼굴들을 회의실에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마르셀이 말하길 30년 전 초콜릿 파이 하나는 $1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초콜릿 파이는 수백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초콜릿이 비싸져서가 아니라 신뢰라고 불리는 것으로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30년 전 배냉에 돈을 투자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투자했던 겁니다. 다친 작은 소년의 마음에 친절을 심었던 거예요. 이제 그 소년이 자라서 자신의 나라를 이끌게 되었고 가장 도움이 필요했을 때 누가 자신을 도와줬는지 기억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회의장이 누군가 세게 흔든 벌집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큰 소리로 속삭이고 손을 공중에 흔들어댔어요. 일부 대표들은 화가 나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황해 보였어요. 몇몇은 울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 회의실 앞에 마르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갑자기 활짝 열린 퍼즐 상자 같았어요. 30년 동안 맞추려고 애쓰던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완벽한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거래를 따냈어요. 가장 많은 돈을 제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30년 전 한국인 의사가 다친 작은 소년에게 초콜릿 파이를 주고 친절에 관한 편지를 써줬기 때문에 이긴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천천히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치 걷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 같았어요. 마르셀이 서류를 정리하며 소중한 노란 편지를 재킷 주머니에 다시 넣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이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알아본다는 표정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지켜보기만 했지 참여하지는 않던 진지한 독일 남자를 말이에요. 마르셀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 30년 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마르셀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앙상한 나무 아래에서 늘 노트에 뭔가 쓰고 있던 저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다고 했어요. 맞았습니다. 한국이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돕는지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었거든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아 마르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30년 전 한국 구호팀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인정했어요. 초콜릿 파이와 의료 서비스를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가치 있는 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 때만 다른 나라를 돕는다고 믿고 있었다고 했어요. 마르셀이 인내심 있는 눈으로 제 고백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말을 다 마치자 놀라운 일을 했어요. 웃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라 이해로 가득한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마르셀이 제가 조심스럽고 의심스러워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돌려받고 싶을 때만 다른 나라를 돕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배우는데 30년이 걸린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셀이 1994년 제가 아프리카를 떠난 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더 말해줬습니다. 한국 의료팀은 2년을 더 머물렀다고 했어요. 김 의사가 마르셀이 한국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답니다. 다른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마르셀에게 읽기와 쓰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어요. 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도록 도와줬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되기까지 마르셀의 여정 모든 단계가 한국 친구들의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을 때 한국인들이 첫 직장을 찾도록 도와줬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을 때 한국에 초청해서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를 견학하게 해줬어요. 한국은 마르셀에게 초콜릿 파이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마르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배냉 젊은이들이 수년에 걸쳐 한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들 중 많은 이가 이제 의사, 교사, 엔지니어, 정부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친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회, 우정으로 그 씨앗에 물을 줬어요. 30년 후 그 씨앗들이 신뢰와 파트너십의 숲으로 자라났던 겁니다. 마르셀이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국 회사들이 이미 배냉에 학교와 병원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사들이 현지 학생들을 엔지니어로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배냉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며 첨단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석유 거래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과 배냉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서로 더 강하고 성공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평생 비즈니스는 숫자와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가장 큰 은행 계좌를 가진 나라가 항상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르셀과 한국이 다른 종류의 수학을 가르쳐 줬습니다. 초콜릿 파이 하나 더하기 30년의 우정은 막대한 신뢰와 같다는 것이었어요. 램프 불빛 아래서 쓴 편지 하나 더하기 수십 년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거래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세상에 보여줬어요. 최고의 투자는 은행이나 주식 시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최고의 투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유럽에서 한국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어요. 누군가 성공적인 국제 파트너십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세상을 바꾼 초콜릿 파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절을 믿어야 하는 누군가를 만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서류 가방에 작은 초콜릿 파이를 하나씩 넣고 다녔어요. 거예요. 마르셀이 1994년 제가 아프리카를 떠난 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더 말해줬습니다. 한국 의료팀은 2년을 더 머물렀다고 했어요. 김 의사가 마르셀이 한국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답니다. 다른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마르셀에게 읽기와 쓰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어요. 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도록 도와줬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되기까지 마르셀의 여정 모든 단계가 한국 친구들의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을 때 한국인들이 첫 직장을 찾도록 도와줬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을 때 한국에 초청해서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를 견학하게 해줬어요. 한국은 마르셀에게 초콜릿 파이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마르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베냉 젊은이들이 수년에 걸쳐 한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들 중 많은 이가 이제 의사, 교사, 엔지니어, 정부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친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회, 우정으로 그 씨앗에 물을 줬어요. 30년 후 그 씨앗들이 신뢰와 파트너십의 숲으로 자라났던 겁니다. 마르셀이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국 회사들이 이미 베냉에 학교와 병원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사들이 현지 학생들을 엔지니어로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베냉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며 첨단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석유 거래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과 베냉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서로 더 강하고 성공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평생 비즈니스는 숫자와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가장 큰 은행 계좌를 가진 나라가 항상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르셀과 한국이 다른 종류의 수학을 가르쳐줬습니다. 초콜릿 파이 하나 더하기 30년의 우정은 막대한 신뢰와 같다는 것이었어요. 램프 불빛 아래서 쓴 편지 하나 더하기 수십 년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거래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세상에 보여줬어요. 최고의 투자는 은행이나 주식 시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최고의 투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유럽에서 한국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어요. 누군가 성공적인 국제 파트너십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세상을 바꾼 초콜릿 파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절을 믿어야 하는 누군가를 만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서류 가방에 작은 초콜릿 파이를 하나씩 넣고 다녔어요. 거예요. 마르셀이 1994년 제가 아프리카를 떠난 후 일어난 일들에 대해 더 말해줬습니다. 한국 의료팀은 2년을 더 머물렀다고 했어요. 김 의사가 마르셀이 한국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답니다. 다른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마르셀에게 읽기와 쓰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어요. 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도록 도와줬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되기까지 마르셀의 여정 모든 단계가 한국 친구들의 지원을 받았던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을 때 한국인들이 첫 직장을 찾도록 도와줬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을 때 한국에 초청해서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를 견학하게 해줬어요. 한국은 마르셀에게 초콜릿 파이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마르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베냉 젊은이들이 수년에 걸쳐 한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들 중 많은 이가 이제 의사, 교사, 엔지니어, 정부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비밀 전략이었어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친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회, 우정으로 그 씨앗에 물을 줬어요. 30년 후 그 씨앗들이 신뢰와 파트너십의 숲으로 자라났던 겁니다. 마르셀이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국 회사들이 이미 베냉에 학교와 병원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사들이 현지 학생들을 엔지니어로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베냉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며 첨단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석유 거래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과 베냉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서로 더 강하고 성공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평생 비즈니스는 숫자와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가장 큰 은행 계좌를 가진 나라가 항상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르셀과 한국이 다른 종류의 수학을 가르쳐줬습니다. 초콜릿 파이 하나 더하기 30년의 우정은 수십억 달러의 신뢰와 같다는 것이었어요. 램프 불빛 아래서 쓴 편지 하나 더하기 수십 년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거래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세상에 보여줬어요. 최고의 투자는 은행이나 주식 시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최고의 투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유럽에서 한국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어요. 누군가 성공적인 국제 파트너십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세상을 바꾼 초콜릿 파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절을 믿어야 하는 누군가를 만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서류 가방에 작은 초콜릿 파이를 하나씩 넣고 다녔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